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얼마 전에 키드 종합검사를 실시했을 텐데요. 지금부터 아이들이 실시한 키드 종합검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드 종합검사라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해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선생님들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드 종합검사를 제가 설명하면서요. 살펴보면서 심리검사라는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키드 종합검사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심리검사라는 거는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라든지 성격, 그 다음에 흥미, 적성 등을 측정해서 아이들을 보다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측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객관적인 검사와 투사적인 검사로 나뉘게 되는데요. 객관적인 검사는 먼저 심리 검사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평가 방법, 그다음에 해석이 표준화되어 있는 검사 도구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실시한 키드 종합 검사 역시 표준화된 검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진단적인 기능,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될 건지 그런 방법들을 살펴본다라면, 투사적인 검사는 어떤 검사의 실시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채점, 그다음에 해석이 비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검사 도구를 말하는데요. 이 검사 도구는 학생들의 좀 보다 자유로운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현재는 조금 임상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검사 도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키드 종합검사에 대해서 키드 종합검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키드 종합검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키드 종합검사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키드 종합검사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미래 사회에 조금 더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다양한 능력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정서행동 발달 부분이라든지 정보화에 필요한 지적 능력이라든지 진로와 관련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흥미라든지 관심 등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을 해서 아이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검사의 특징을 살펴보겠는데요.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우리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활동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 단계를 고려해서 효율적인 부모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들이 다양한 체험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열린 교육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검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알맞는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지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키드 종합검사의 다음으로는 이제 구성 요인을 보겠는데요. 검사 구성 요인을 보시면 세 영역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동발달 적응 능력 부분인데요. 정서 능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서 능력 부분은 첫 번째로 아이들이 어떤 약속이라든지 규칙, 그런 부분을 수행하는 정도에 따른 규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래 관계라든지 친구에서 어떤 대인관계 능력을 가리키는 사회성 부분, 그 다음에 수능성 부분, 집중성, 창의성, 이렇게 5개 요인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지적 능력 부분은 언어 능력이라든지 수리 능력, 그 다음에 공간 능력, 추리 능력, 이렇게 4가지 요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로 적성 유형인데요. 이거는 홀랜드 이론에 입각해서 학생들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에 기초해서 아이들이 활동적이고 그다음에 솔직하고 어떤 기계 등을 다루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아이들은 현실형인지, 그다음에 어떤 논리적이고 어떤 구체적인 일을 좋아하고 그런 유형의 탐구형인지, 그다음에 좀 자유스럽고 어떤 창조적인 유형을 좋아하는 예술형인지, 사회형인지, 설득형인지, 관습형인지,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심리검사는 크게 3가지 점수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원점수, 두 번째 백분위 점수, 세 번째 T점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수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점수는 학생이 검사에서 획득한 점수인데요. 원점수는 근데 이제 비교 가능한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T점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T점수는 심리검사에서 주로 쓰이는 환산 점수인데요. 평균이 50점이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점이므로 아이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보시면 40에서 60점 사이가 평균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이 다른 친구들보다 더 강하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60점 이상이면, T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평균을 상회하기 때문에 특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백분위 점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백분위 점수라는 거는 검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한 건데요.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퍼센트 점수이시죠. 그래서 백분위 점수 예를 들면 전체 100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그 100명을 일렬로 세워서 순번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취득한 점수가 80%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학생의 뒤쪽 부분에 80명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 학생보다 점수가 높은 학생이 19명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리검사는 표준 점수로 해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는 표준 점수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 분포 곡선에서 보시면요. 50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오른쪽과 왼쪽 두 아이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왼편에 매우 낮은 쪽에 보시면 2.27%가 있죠. 2% 아이들은 아주 결핍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100명 중에 2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왼쪽에 낮음이라고 표시된 부분도 14명 정도인데요. 이 14명 정도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과 14명을 합해서 16명 정도의 아이들은 대체로 낮은 점수의 아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뭐 현재 지금 어떤 생활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주고 변화시켜줘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결핍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에서 60점 점수를 받은 아이들은 어떤 긍정적인 요인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셔서 그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학부모님께서 지지해주고 그다음에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요인별로 대체로 아이가 취득한 점수가 T점수로 봤을 때 30점 이하라고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전문가의 어떤 개입이라든지 어떤 직접적인 상담이라든지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이 검사한 결과표에 대해서 지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행동 발달, 적응 능력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발달, 그러니까 정서지능 부분에는 지금 5가지 요인을 검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아이들이 어떤 약속이라든지 규칙을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규범성 정도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어떤 가정이나 학교나 어떤 뭐 사회에서 또래 집단이라든지 어떤 친구라든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서로 뭐 상호작용을 하고 대인관계하는 능력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성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성 부분은 부모님이나 어떤 선생님의 지시에 대해서 잘 따르거나 아니면은 선생님과 상의하는 정도 어떤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수능성이 있고요. 네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집중성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집중이 높은지 아니면 어떤 놀이를 하거나 학습을 할 때 어떤 외부 자극에 쉽게 집중력이 흐려지는지의 부분에서 검사한 집중성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는 그런 창의성 영역 부분 5가지 영역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T점수가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정서지능 부분은 점수가 70점 이상이 높다 아니면 30점 이상이 낮다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서지능 부분은 아주 높다라고 해서 아주 좋은 건 아니고요. 또 아주 낮은 점수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잘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서 능력 부분은 평균 40에서 60점 부분이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발달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범성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수능성, 집중성, 창의성 부분이 40점에서 60점 점수의 점수 분포가 골고루 돼 있을 경우에 이 아이가 또래 집단에서 부분적으로 잘 발달돼 있다라고 선생님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적 능력 부분인데요. 지적 능력 부분은 아무래도 인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점수들이 아이들이 지금 잘 발달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점수는 지적 능력 부분은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한테 아이가 잘 발달되어 있고 높은 점수 있고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발달이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 부분은 어떤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거나 그다음에 다양한 어휘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수리 능력 부분은 어떤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수의 개념을 하거나 연산하는 그런 능력 부분을 가리키는 거고요. 공간 능력 부분은 어떤 추상적이거나 어떤 입체적인거나 그다음에 어떤 공간 파악하는 능력 부분을 나타내는 영역이고요. 지각 속도라는 부분은 어떤 사물의 변화 이런 거를 센스 있게 받아들이고 어떤 감지하는 속도 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결과표에 보시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언어 능력이 98%로 굉장히 높고요. 수리 능력 부분은 언어 능력보다 낮고 그다음에 공간 능력, 지각 속도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 능력이 보통 학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처럼 언어 능력이 높은 아이들은 수리 능력이라든지 공간 능력, 지각 속도를 높여준다면 학습이라든지 어떤 거에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언어 능력은 낮은데 수리 능력이 높은 아이들은 지금 현재는 학습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적이 좋을 수 있더라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높은 학력에 진학할수록 성적이 하향 곡선이 탈 수 있는 그런 성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 언어 능력이 기초가 되어야 다른 학습에 있어서 어떤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요. 언어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지금부터 어떤 언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도 방법을 통해서 아이가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진로 적성 유형인데요. 진로 적성 유형은 학생들의 어떤 성격에 기초해서 진로나 직업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 적성을 통해서 자기 적성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직업인이 되면 자기가 가장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성격 특성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결과표를 보시면요. 여기에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다양하게 6가지 영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표에는 현실형이 가장 높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유형별 점수가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학생들한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100분이 여기 이제 퍼센트 점수가 0에서 100이 나왔다면 좀 더 이 아이가 자기가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고 나의 성격에 맞는 진로는 어떤 부분이고 이거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겠죠. 근데 0에 가까울수록 이 아이가 그 분야에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고 그런 부분에 자신은 어울리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100에 가까울수록 그 유형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본인의 성격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100%가 무조건 좋고 0%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100%와 0% 차이는 본인이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판단이 기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유형에 따른 다양한 유형에 따른 하나씩 현실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형은 보통 아이들이 좀 남성적인 아이들, 남학생들 아이들이 현실형이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요.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질서정연하고, 솔직하고, 몸으로 하는 일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현실형의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건축기사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형의 아이들은,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관찰적이고, 어떤 합리적이고 이런 유형의 성격의 아이들이 탐구형의 유형에 속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직업들은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생물학자라든지, 물리학자라든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런 직업들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형.
예술형은 조금 자유분방하고요. 아이들이 창의성이 높고 다양한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런 유형의 아이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뮤지컬 배우라든지 어떤 무대 감독이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형은 여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데요. 보통 타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고 이런 활동을 좋아하는 유형을 가진 아이들이 사회형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뭐 선생님, 첫 번째로 선생님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간호사라든지, 종교지도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회형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설득형입니다. 설득형의 아이들은 어떤 리더십, 자기가 먼저 나서서 설득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을 선도하는 그런 일을 좋아하는 유형의 아이들이 설득형에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기업가라든지 정치가, 판검사 이런 직업들이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습형인데요. 관습형의 아이들은 되게 체계적이고 규칙적이고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기록하고 하는 일을 좋아하는 유형의 아이들이 관습형의 유형의 아이들이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무원, 그다음에 은행원, 공인회계사, 뭐 세무사 이런 직업들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아이들을 그러면 각 요인별로 어떻게 지도를 했을 때 아이들을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느냐 해서 지금부터 검사 결과에 따른 지도 방안, 증진시킬 수 있는 지도 방안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서지능 부분인데요. 정서지능 부분은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서지능이 예를 들어서 점수가 3점 이하로 너무 심각하게 낮게 나왔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정도로 낮게 나왔다 하는 아이들은 전문가의 어떤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어떤 가정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지도가 세밀한 지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정이나 학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서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정 전달하기라는 게 방법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주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주 표현함으로써 감정의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감정 노트를 아이들의 감정 노트를 작성을 하게 해서 감정 노트에 뭐 본인이 슬프다, 기쁘다, 행복하다, 뭐 괴롭다 이런 감정들을 써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써보게 한 다음에 그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함께 적어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정서지능을 함양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정서지능을 함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다양한 어떤 게임이나 신체 활동을 통해서 아이와 다양하게 신체 접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감을 형성하고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해서 정서지능을 함양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역할 연습입니다. 역할 연습은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시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화가 난 모습이라든지 짜증스러운 모습이라든지 기쁜 감정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몸이라든지 신체, 역할극처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표현했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그런 거를 표현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비언어적 표현인데요. 보통 우리들이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어떤 비언어적인 표정이라든지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도 아이들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이겠구나 라는 거를 자꾸 알 수 있도록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체를 통해서 어떤 타인의 기분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을 연습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집중력 증진 방법인데요. 아이들이 학습이나 놀이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어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외부 자극에 순간적으로 산만해지거나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금방 실증을 낸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집중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6가지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의 집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게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세밀하게 관찰을 하신 다음에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아이한테 제시를 해서 그 부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프리맥 효과인데요. 프리맥 효과라는 거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집중력하고 연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게 컴퓨터 게임이다. 아이가 싫어하는 게 과제하는 거다.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연계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아이가 과제하기를 끝냈다. 그러면 과제하기를 끝냈을 경우에 너가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10분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아이랑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제를 끝낸 다음에 아이가 게임을 10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해서 점점점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좋은 행동을 더 자주 하도록 좋은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동이 어떤 행동이나 놀이나 학습에 잠깐이라도 집중하였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보상, 칭찬이라든지 격려, 지지를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집중에 대해서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아동 수준에 따른 과제 설정하기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짧은 아이들은 어려운 과제를 내게 되면 쉽게 포기하게 되고요.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능력에 맞는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가능한 한 적은 양의 과제를 매번 낮장에 하도록 해서 시간을 점차 늘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동에게 구체적인 행동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부모나 교사가 아동에게 기대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아이에게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행동 약속을 아이와 함께 정하고요. 그래서 약속을 계약서에 정하는 거 기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약속을 아이가 달성했을 때는 보상이라든지 칭찬을 해주는 거고요.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 등을 하게 하도록 규칙, 행동 약속장에 미리 작성을 해서 지키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경의 구조화인데요. 환경의 구조화는 아이가 집중에 방해되는 요인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지러운 책상을 정리정돈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공부방에 책상의 위치를 방해되지 않게 놔준다든지 그래서 아이가 가장 쉽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치를 시도해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창의성 부분인데요. 창의성 부분은 보통 이제 아이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높은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엉뚱한 질문을 수업 시간에 한다거나 부모한테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그 엉뚱한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을 해주기보다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면 아이가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조금 유치한 답을 하였더라도 그 어떤 답에 대해서 질타를 하기보다는 그렇게 답한 이유를 아이에게 차분차분 설명하게 한다거나 아이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을 또 증진시키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교라는 거는 같은 또래 친구를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형제 간의 비교라거나 그래서 누구는 이거를 잘한다는데 왜 너는 이걸 못하니? 이렇게 비교라든지 형은 이걸 잘하는데 왜 너는 이걸 못하니? 라는 비교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그 아이가 잘하고 있는 독특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호기심 자극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이라든지 경험, 그다음에 아이가 어떤 사물을 관찰하거나 이런 다양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들이나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동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요. 무언가에 또 아이들이 골똘히 집중했을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방해를 해서는 안 되고요. 아이가 집중할 수 있게 충분히 지켜봐 주시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인지 요인인데요. 인지 요인은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공간 능력, 추리 능력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을 첫 번째로 언어 능력 신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언어 단어장을 만든다든지 국어 사자들을 찾아서 단어장 만들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부모님이나 어떤 선생님, 그다음에 친구
그다음에 뭐 형제 자매 간에 다양한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가 대화할 때 알맞은 단어를 쓴다거나 문장을 구사하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도 꾸준한 책 읽기 연습이 있겠죠. 그러니까 꾸준한 책 읽기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지도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리 능력입니다. 수리 능력은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꼼꼼히 풀어보고,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직접 문제를 손으로 써가면서 직접 꼼꼼히 그렇게 풀어보는 지도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손으로 풀어가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리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수에 대해서 거부감이라든지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제시하면 아이들이 그런 어떤 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학습자, 아이들이 성공이 가능한 어떤 쉬운 문제부터 제공하여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간 능력입니다. 공간 능력은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아동 수준에 맞는 다양한 퍼즐이라든지 그림 맞히기 등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뭐 부모님들이 요새 뭐 학습과 관련해서 언어라든지 뭐 수리 능력에만 뭐 치중을 해서 지도를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다양한 어떤 상상이라든지 어떤 이런 퍼즐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추리 능력인데요. 추리 능력은 아이들이 차분한 마음을 갖고 어떤 다양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서 그리고 어떤 변화의 그 새로운 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뭐 관찰 일기를 쓰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숨은 그림 찾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추리 능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진로 탐색 유형인데요. 진로 탐색 유형은 아이들이 이제 이걸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어떤 성격에 기초해서 진로 탐색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요. 첫 번째로 탐구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구형은 아이들에게 탐구형인 아이들은 어떤 대안적인 다양한 질문을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등의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아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A형은 예술형이죠. 예술형의 아이들은 자유분방한 아이들의 유형이죠.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유분방한 아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뭐 지도하고 끌어가기보다는 편안하고 원활한 분위기를 제공해주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형 사회형인데요. 이 사회형 아이들은 서로 어울리고 협동하고 그다음에 남을 도와주고 이런 유형의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학습 활동에 있어서도 뭐 어떤 그룹 과제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그룹 활동이 도움이 되겠고요. 뭐 집단 상담을 한다든지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진취형인데요. 이 아이들은 리더 역할을 하기를 좋아하고요. 다양한 어떤 진취적인 역할을 하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설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C형 관습형인데요. 관습형의 아이들은 계획적이고 꼼꼼한 성향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요. 선생님들께서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아이들에게 제시해서 그거를 꾸준히 차분히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형의 아이인데요. 현실형 아이들은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본인이 몸으로 겪어보는 일을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체험 활동이라든지 체험 경험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겪어보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본인의 어떤 진로에 관련해서 나의 적성이 어떤 부분인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인지, 나의 관심이 어떤 부분인지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검사 결과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아동들의 어떤 발달 수준에 알맞는 맞춤형 교육에 필요한 자료가 제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아이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또래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생이나 어떤 학부모 상담 시에 긍정적인 강점을 활용해서 지도를 해주시고 상담 시에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지도, 상담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